예,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10월 31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보령 원산시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가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건영 기자. 네. 예, 사고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죠? 네, 현재까지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충남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원산 안면대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원산 안면대교는 충남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다리로 지난해 말에 완공됐습니다. 9.77톤급 낚싯배엔 선장 1명과 낚시 승객 21명이 탄 상태였습니다. 모두 30대에서 60대 사이 남성이었는데요. 이 숨진 3명 외에도 4명이 중상을 입고 15명이 경상을 입어 충남 지역 병원에 나눠서 이송됐습니다. 이 중 1명은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4시 50분쯤 충남 보령 오천항에서 출발한 이 배는 시속 27km의 속도로 항해하다 다리와 부딪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의 경비함정, 연안 구조정 등을 급파해 승선원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 당시 승선원들은 모두 배 위에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생존한 승선원은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흔들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해경은 어두운 새벽 시간대 이 낚싯배가 교각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 인명피해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한랭킹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5가지인데 커밍아웃, 여당 발끈, 북한 돌변, 냉장고, 그리고 당근마켓 이렇게 5가지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랭킹은 검사들의 이딴 커밍아웃 왜?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 청표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본인을 비판한 평검사를 콕 집어 커밍아웃 좋다, 개혁만이 답이다 이런 글을 올리는 파장이 상당합니다. 먼저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현재 검사들 분위기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가 없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검사들로 통화를 하면 이제 그 검사들이 이제 내부적인 분위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하지 않는 검사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검사들이 뭐 식사를 할지 아니면 같이 있는 시간에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어떻게 보면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의 1순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이랄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랄지 아니면 검찰 내부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권의 오남용, 그 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 이런 부분에서 검찰 개혁을 쭉 해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몇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다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찰 개혁 방향도 저는 사실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에. 그리고 저도 거기에 항상 동의를 하고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검찰 개혁이 잘 가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장관을 취임하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약간 어떤 정치적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사지휘권이잖아요. 예. 처음에 수사지휘권을 했을 때도 검사들이 반발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나오면서 라임 사건이죠. 그렇죠. 그 편지에 의해서 이제 모든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쌓였던 것 같고, 그러면 검찰 개혁의 방향이 처음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떤 검사 개인에 대한 저격이었느냐, 검사제 시스템을 자체를 아니면 검찰 자체를 어떤 정치적 도구로 쓰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이제 옥중 편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수사지휘권 이런 것을 굉장히 지휘권, 뭐 인사권, 감찰권을 행사하는데 검사들 입장에서 이건 좀 도가 지나치다는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일부 비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호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잖아요. 라임이 됐건 옵티머스가 됐건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청와대 전체가 비리 온상 덩어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의 비리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이게 모든 검찰에 관계된 것처럼 몰아가면서 특히 일부 법무장관의 어떠한 의견, 방침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커밍아웃 했다 해서 그럼 너는 검찰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가니까 이제 검사들이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마 릴레이 댓글이 좀 달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릴레이 댓글 말씀해 주셨는데 한 230여 명의 검사들이 이제 실명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만 해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인가 싶었는데 이번 그렇죠. 주 되니까 검사들과 추 장관의 대립구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이게 갈등 구조가 좀 질적 변화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한 2,1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예전에 대검 중수부를 없앨 때 그때 이제 일선 검사들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검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졌었는데요. 아까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검찰개혁 이 정부가 추진하는 초기 같은 경우는 뭐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어요. 예. 또 수사권 지휘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제주지검에 있는 일선 검사가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나 남겼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소수자를 주로 이야기할 때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한테 이제 커밍아웃 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편 아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개혁만이 답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솔직히 속된 말로 얘기해서 잘라주겠다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정부가 가장 내세운 게 뭡니까? 바로 소통입니다. 그렇죠. 소통이라는 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내 명을 거역했냐 이런 게 아니라 일선 검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세상에 주체들이 어떤 면에서 개혁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 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의 추미애 장관이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보면 이 검사들을 전부 다 어떤 면에서 뭐 부패 집단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감찰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뺐으면서 합당한 이유, 근거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는 게 아닌가 검사들이 볼 때도.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은 뚜렷하게 윤 총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완전히 일선 검사들을 저격하는 이런 게 되니까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그래 나도 함께한다 동참한다. 벌써 지금 한 10% 넘는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실명을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개혁의 답이라는 이제 그 말을 인사 고복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이현정 의원님이 그렇게 추정한 걸로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 기사를 올리기에 앞서서 흥미로운 건 조국 전 장관이 먼저 이 검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올렸다는 겁니다. 평론가님.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평검사를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모양새가 됐죠. 예. 저 기사는 지난해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는 아니고. 예. 자, 이 검사, 해당 발언을 한 검사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네? 자,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뭐 자연인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걸 올렸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대중적으로 옳다 그르다 뭐 논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그걸 또다시 링크를 걸어서 올렸다. 저는 이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추 장관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냐면 지금 이 추 장관 본인은 내가 지금 하는 개혁이 옳다라고 이 검찰총장하고 부딪히면서
자, 이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만 해도 국감장에서 자, 위법하다. 이게 검찰총장의 해석이고 적법하다. 이게 법무부 장관의 해석이에요. 법을 다루는 이 국가기관이 수장들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평검사가 이 추 장관 입장에 반기를 든 거예요. 인사권, 지휘권, 그리고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근본부터 물 건너갔다. 전 장관이 화나는 거 이해돼요. 예. 그럼 문제는 엄중 경고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 정도로 일이 커지지 않는데 네. 개인적인 비위 혐의의 기사를 링크를 걸어서 커밍아웃이라는 이 표현도 그렇고 개혁만이 답이다라든가 이게 약간 조소의 느낌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게 상급자가 하급자를 조롱하면 안 되거든요. 예. 잘못하면 불러서 야단을 쳐야죠. 엄중하게. 그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부터 틀렸다라고 비판을 한다면 이 검찰 조직에 몸담을 자격이 없다든가 예. 뭐 인사권을 여기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랬다면 오히려 좀 파장이 달랐을 거라고 보는데 이 230명의 일명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검사들은 저는 개혁의 방향의 내용 문제보다도 이 추 장관의 방식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런 검사들의 반발에 여권 인사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님들 윤 총장 정치 발언에도 분노하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은 검사들이 자성의 커밍아웃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취재글을 남겼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에 어떤 권력의 편에 서서 어떤 면에서 무혐의해주고 특히 이제 임은정 지금 법무부 이제 감찰 담당관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왜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BBK는 무혐의했는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지적 옳다고 봅니다. 즉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약하고 또 죽은 권력에 대해서 가차없이 하는 그런 우리가 과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반드시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부분을 고쳐 나가고 하는 게 바로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여당의 의원들이 저렇게 이제 검찰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 왜 분노 안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자 그러면 현재의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나 현재 여권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못했다는 부분을 지금 이분들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재의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못하게 하고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검찰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게 있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 정권이 이 현 정권에 관련된 수사를 갖다가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은 과연 그럼 여당 의원들은 하지 않은 것인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똑같은 이야기다. 결국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라는 게 뭐 당장 개혁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어떤 기소권이라는 게 살아있는 권력, 이 부패한 권력, 이 부분에 대한 메스를 가할 때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평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문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아니라 대검 검찰 정치연구관이라는 점 바로 잡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조금 네. 전에 아까 말도 나왔었는데 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도 네네.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소수자 단체에서는 이 용어 사용에 주의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 추미애 장관 예전에 국회에서 소설 쓰신 애 때문에 이 우리나라 소설가 협회가 이거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한 바도 그렇죠. 있었죠. 그런 일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것도 유사한 맥락이긴 한데 용어를 좀 이 과잉 적용을 하면 그 용어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커밍아웃은 사실은 2000년대 초반 넘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홍석천 씨나 예. 하리수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성소수자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죠. 지금도 소수자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예. 이제 열심히 성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커밍아웃이라는 일종의 유래와 원조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이런 식으로 좀 희화화, 조롱의 이제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성소수자의 차별을 반대하는 예. 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무지개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아주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이런데 쓰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예. 것이죠. 이를 듣는 성소수자들은 매우 불편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법정에서 보면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이 보도로도 다루지만 가장 많이 지난해 등장했던 용어가 뭔지 아세요? 법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이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벽장에 갇혀 있다가 이제서야 문을 열고 내가 불편과 어떤 억압을 감수하고라도 나의 성적 정체성을 밝힌다. 이런 굉장히 힘든 행위가 커밍아웃인데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적용해버리니까 사실은 성소수자 단체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논란이 네. 되고 있는 SNS 게시글을 한 개 더 짚어볼 텐데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현직 검사의 이렇게 사진과 경력사항, 기타 사항 등 신상을 공개하면서 김봉현 전 회장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취재 글을 올렸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 회장의 어떤 입장문을 가지고 지금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누가 접대받은 검사가 특징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아마 수사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애로사항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담동 골프를 접대했다는 검사들하고 그날 일시장소 지금 특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찰과 수사원 입장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한테 빨리 그 시간을 특정하자 하는데 이게 지금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 보입니다. 만약에 그 일시장소 특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주선했던 A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일시가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불러서 조사하다가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검찰도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예. 박훈 변호사 이분이 약간의 어떻게 보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언론에 조명을 받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의 변호사님이라고 보는데 지금 내용 자체를 보면 물론 자기가 어떤 검찰의 비리에 대해서 비분관계를 하는 생각에서 나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중에 검사 한 명을. 공익적 차원에서요. 네. 예. 근데 일단은 그 부분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올릴 수는 있는데 그럼 왜 올리는데 왜 가족관계랄지 취미랄지 이 사람이 양력이랄지 더구나 왜 자기 고등학교 후배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건 공익적 제보와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김봉현 씨가 후배였다는 얘기였죠. 그렇죠, 예. 거기에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쓰레기가 날 어찌 해보겠다고 하면 그건 전쟁이다. 이거 자체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걸 공개하는 사람의 제가 볼 때는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왜 그 사람을 공개하면서 쓰레기라고 하고 그 사람과 전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문구를 올린 거에 대해서는 공식 차원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김 그리고 변호사, 이 부분은 사실 또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김 변호사께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검사의 실명이 처음 공개된 건 박훈 변호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난주 대검 국감 때입니다. 민주당 신동글 의원이 처음 언급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전 대우해양조선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라고 그러고 함께 했던 사람은 보고 름살동 관계자 아닙니까? 최영일 평론가님, 이게 뭐 신동글 의원이 국감에서 언급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박 변호사가 실명 공개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논란이 커진 게 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공유하면서 네. 그리고 실명을 다 공개를 하면서 더 논란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국 전 장관도 이 법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문제를 형법학자죠. 예.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형사법에도 능통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공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지금 신동근 의원의 경우에 사실 국정감사 전후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이 편지가 2차례,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한 차례 이게 공개가 되면서 그게 가장 국감 이슈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이 특권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불체포 특권과 함께 최근에 방탄 국회가 좀 허물어졌죠. 예.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 헌법학자, 그리고 지금 또 박훈 변호사는 법조인, 저는 이제 법알못인데, 법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인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이제 이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범인으로 용의자로 특정됐다면, 이 공개 여부를 전 뜨겁게 논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진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개인의 얼굴과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면 전 좀 당혹스럽습니다. 내일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수십 년 만에 법정에 얼굴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네. 이거 영상도 안 되고 사진도 안 된다. 그래서 공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8차 사건의 진범이냐 아니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얼굴 공개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범행을 자백한 연쇄살인 맞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도 우리가 보는 게 이렇게 힘든데, 확인하는 게 피의자 인권도 힘든데. 보호해야 된다는 네.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굉장히 강한 그런데 주장이죠. 예. 조금만 의혹이 있으면 이렇게 공직자들의 얼굴이 툭툭 튀어나오면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걱정과 함께 어쨌든 조금 지금 현재 공익의 이 얼굴과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인된 이후에는 공개하라. 대중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조금 기다렸으면 어떨까. 근데 논란 중에 공개한다는 건 뭐냐면 자, 얼굴과 이름을 보시오. 거의 확실합니다라는 하나의 또 어떤 이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공개하는 쪽에서 정말 좀 자제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이런 와중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조직도 같아 보이는데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내용은 한동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제목으로 보이고요. 이제 연결고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라면서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결국 김 전 회장이 접대한 검사 중에 한 명이 한동훈 검사장일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법무부 인권감독관입니다. 예. 인권감독관이 뭘 하는 거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분이 지금 나와서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면에서 관련된 것처럼 지금 저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 들어서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인권 보호예요. 그래서 기소 전에 이 사건 피해 사실 공표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울산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장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이 인권 보호에서. 자, 이 최근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거 공개한 사람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예외는 있죠? 이분들한테? 그럼 선택적입니까?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은 공개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 편은 공개하면 안 되고 바로 이게 인권의 기준인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본인이 뭘 했습니까? 법무부 인권감독관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인권보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 편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인권이 없다. 다 저렇게 공개하고 당신이 그렇게 했지.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럼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 검찰 개혁과 인권 보호는 굉장히 선택적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 뉴스 다음 주에 뜨겁게 달굴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두 번째 한랭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랭킹. 박원순 질문에 발끈한 여당.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 건지 현장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 접촉이 있었습니다. 무릎에 입술을 맞고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사실도 조사해야 됩니다. 다음에 공무원으로 이 피해자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중재시켜주세요. 위원장님 시간 잠깐 중단시켜주세요. 시간 중단시켜주세요. 시간 중단시켜주세요. 네, 진정해 주시고요. 아니 국회 운영의 기본도 좀 배워보세요 좀. 제 기본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사실 측정되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그냥 민감한 사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건이 정리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묻지도 못하고. 위원장 주의를 주세요. 뭐 주의를 줘요? 자, 진정하시고요. 위원장님, 저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질의를, 중간에 제가 자제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는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잠깐 위원장님 다 듣고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네, 정리를 해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묘사 때문에 소란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저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예전에 김재련 변호사, 이 피해자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걸 공개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근데 저는 국회의 이런 그 질문 과정을 보면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배정이 돼 있어요. 예. 보통 5분, 7분 정도니까 돼 있습니다. 또
또 의사진행 발언을 1분 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항상 나오는 이런 고성과 이런 걸 뭐냐면 다른 사람 질의 때 다른 의원들, 즉 반대편 당에 있는 의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의사 발언권도 얻지 않고 계속 방해를 하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김정재 의원의 지금 자기의 시간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여당 의원들이 문정보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끼어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만약에 그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해서 1분 동안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보면 계속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른 의원들 질문 시간을 할 때 방해하는 행위예요. 이거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계속 국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하게 위원장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의원들 질문할 때는 개입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된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의회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신 초선이나 재선분들 같은 경우에 자꾸 이런 식으로, 물론 다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회가 이름으로 해서 자꾸 파행이 되고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김광석 변호사님. 네. 또 다만 이제 지금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너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오히려 사자 명예훼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사자명예훼손 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감에서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면책특권이 있어서 예. 그거 뭐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그러는 건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제 오거돈 전 시장들의 어떤 이런 일이 나면 그게 만약에 박규였다고 한답니까? 상대방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 이걸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가장 박원순 시장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거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박원순 시장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걸 수사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 의원에서는 이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방을 하는 게 맞지. 저게 원천적으로 저걸 갖다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네, 어제 국감장에서는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최영애 위원장의 과거 인터뷰 내용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의 처신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미흡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네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발언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의 발언 내용은 마치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이 이미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발언이 들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이러한 발언들이 담당 조사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보진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일반론을 했고 굉장히 조직의 사건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문화와 사회적 문화가 있다. 이거를 이번에 넘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예. 네, 지금 그 말씀은 네. 그냥 원론적인 입장에서 네네, 말씀하셨다라고 그렇습니다. 들려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과 같은 대표적인 국민의 의견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예단을 해서 말씀하셔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평론가님,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삼는 인터뷰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네네.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안희정 사건은 그냥 사건, 오거돈 사건도 어떤 사건이다. 그러나 박원순 사건은 우리의 삶 전체가 도전을 받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은 하나의 유형으로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안희정 사건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비서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성범죄가 성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정도가 강합니다. 자, 오거돈 사건도 이 집무실에서 벌어진 한 번의 사건인데 이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 자, 그 혐의들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이것은 우리가 직장 일상 공간에서 수시로 매일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 수위가 높냐 낮냐를 떠나서 희롱이냐 아니냐, 추행이냐 아니냐 이 사이에서 처음에는 좀 헷갈리다가 이게 지속되면 피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려 이제 좀 보직을 바꿔달라. 근데 조직에서 응해주지 않으면 고통 속에 남게 되는
유형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를 유형으로 비교하면서 이 박원순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건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도전을 받는 중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비유라고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틀리진 않습니다. 이게 확정된 사건이 아닌데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국가인권위원장도 이해했어요. 예. 그렇게 보일 여지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자신이 이 발언을 할 때는 이것은 사례를 유형으로 보아서 일반론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한 것이고 민주당 의원은 기정사실화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립니다.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하는 당원 개정 여부를 당원 여러분께 여쭙게 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그런데 이 대표의 이 발언이 있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해당 여성이 이 대표에게 공개 질의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요? 저 사과 대상에 과연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용재 의원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자,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진위 공방이 있는 사건이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금 시각들이 있죠. 그리고 뭔가 수사의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또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었는지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근데 아직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피해 여성은 존재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존재하고 가해자는 지금 없고 부산 사건의 경우에는 좀 명확하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돼 있고 그것은 진행 중이고 이 가해자가 인정까지 한 사건입니다. 근데 어제 이낙연 대표의 사과를 보면 자, 이 보궐선거 문제도 사과를 했고 피해 여성에게도 사과했는데 언급을 보면 오거돈 시장 사건과 박원순 시장 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피해 여성에게 사과드린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냐. 근데 지금 다수의 의원들은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피해 여성은 이거는 혼동될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사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사과의 내용을 본다면 이낙연 대표가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전체가 이것을 공론화할 것인가에 또 숙제가 남아서 참 복잡한 문제네요. 네. 이낙연 대표가 이 공개 질의에 어떻게 답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내일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 바로 이 당원을 바꾸기 위한 당원 투표인데요.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오늘 공지된 상황인데요. 오늘하고 내일 오후 6시까지 당원 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거가 치러진 그 이유가 부산과 서울에서의 어떤 성비위 이런 문제로 치러지는데 당원 당규를 한 번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당원 통투표에 붙여서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태도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문제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했는데 선거연대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이현종 의원님. 지금 김종철 대표는 선거연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도 본인의 SNS에 후보 공천을 하는 게 공당의 도리라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두고 해괴한 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정의당이 이렇게 굉장히 반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2015년입니까? 당시에 경남의 고성군수가 사실 새누리당이었는데요. 그 비책사유에서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표였죠. 문재인 대표가
이 후보 내는 데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기척 사유로 이렇게 후보를 내느냐 반발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당 혁신위원회에서 이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들의 기책 사유가 있어서 재보궐선거할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또 추미애 대표도 그때 여당을 향해서 상당히 공격도 많이 했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딱 서울시장과 이제 부산시장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기책 사유로 지금 선거가 치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후보는 내야 되겠고. 예. 뭔가 지금 마땅히 왔으니까 지금 당헌 투표를 하는 거예요. 좀 뻔합니다. 결과는 보면. 다 통과될 겁니다. 어차피 뭐 다 통과될 거니까. 자, 문제는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러면 국민들 앞에 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야당에 대해 비판했던 분이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분이 누구죠? 뭐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있으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선거로 해서요. 지금 국민 예산이 866억이 나갑니다. 이 두 사람의 선거를 통해서.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민주당이 지금 정당이 국고보조금 받잖아요. 하반기 국조보 안 받겠다. 그 정도 선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기책 사유로 이루어진 선거를 자기들이 입장 바꿔서 후보를 내는데 그렇다면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냥 한마디의 사과로서 끝내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도 사실 정의당 후보를 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뭐 불리하게 되겠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저는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와 그리고 그 책임에 따르는 뭔가의 책임은 져야 된다. 예. 금전적인 어떤 것이든 간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중앙선관위원회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선거 비용을 838억 원으로 지금 집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미안하다에서 남측 책임, 돌변한 북한. 북한이 어제 지난달 발생한 공무원 총격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안하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번엔 전혀 달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불법 침입한 남측 주민이 단속에 불응한 것으로 우리군 북한군의 자위적 조치였다.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변호사님, 한마디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측에 우선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선적 책임이 아마 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너희 쪽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또 월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총결 가하고 시신 회수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사실관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측에서 이제까지 뭐 해양경찰청 발표나 보면 이제 월북을 한 걸로 이제 거의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측 주민이 단속에 불응한 것으로 도망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월북을 하려고 한 사람이 과연 도망갔겠느냐. 이제 예. 그런 면이 있고 또 자유적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자유적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마 이건 코로나와 관련된 자유적 책임인지 아니면 일단 한계선을 넘은 그런 공무원에 대한 자유적 책임이 좀 불분명한데. 공무원은 비무장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여기에 좀 약간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금 특히 유엔에서 지금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좀 굉장히 의식을 했던 걸 보이고 더 이상 이런 걸 문제 삼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선의와 아량과 선의는 한계점을 흔들어 놓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것을 좀 못을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 위원장은 지난달만 해도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요. 당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평론가님 딱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북한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건데 네.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완전한 돌변이라기보다는 지금 북한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데, 자, 문제는 사과를 번복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땐 잘못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 안 했다. 180도 바뀐 게 아니라 예. 해석을 다는 건데, 우선적 책임은 남쪽 정부에 있다. 왜 주민들을 통제 못하느냐? 이건 반론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럼 북쪽에서 내려오는 주민들을 우리가 사살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신들의 비인도적인 행위가 문제인데, 지금 월경,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수시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뭐 일상적인 건 아니지만 왕왕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살이 지금 아주 이례적인 일이지, 문제는 지금 이 오락가락한 게 문제라고 보는 것은 지금 완전히 미봉책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이고 책임 전가인데, 문제는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선의와 아량 문제는 또 일부 보수 언론 책임을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네. 자꾸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책임을 하나 떠넘기고, 그다음에 우리는 시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어서 유감스럽다라는 또 유감을 살짝 넣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관심은 뭐냐면, 이제 며칠 후에 다가오는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재선되느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경제 제재를 미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또 도발해야 되느냐, 이런 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어져 있는 우리 실종 공무원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건이 이 국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고, 네. 여기서부터 빨리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책임 전가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안하다에서 남측 책임이다, 이렇게 태도를 바꾼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놨을까요? 들어보시죠.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군 통신선의 우선적 연결을 촉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보면 특별히 반박은 없고 그냥 군 통신선을 조기에 다시 연결하자, 우선적 연결하자, 이런 내용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태 처음에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국제적으로 보면 테러범들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즉 다음에 테러범들이 그 지수 범에서 협상하게 된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북한의 저런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 국제적으로 규탄해줘야지만이 다음에 저런 행동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측 정부는 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미안하다 이야기하니까 일체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통신선만 연결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 위원장이 이야기한 미안하다 사과도 이제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이런 일을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제사회의 인권을 제소하고 하는 이유가 당장 북한을 어떤 처벌하자는 그런 목적보다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경고성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 정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이 사건을 단순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피격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오만하게 나오는 것이고, 결국 당신 책임이다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잘못되다 이야기를 해줘야지만이 그 이후에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저자세로 가면 나중에는 아이고 우리 공무원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우리 국민들 자존심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네, 이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 나가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의원님 말씀대로 북한군에 의한 피격이나 뭐 피살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저자세가 문제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국방부에서 발표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정밀한 첩보 분석에 의하면은 북한이 북측 해역에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북한으로부터 사과 통지문이 오면서 약간 기류가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국방부에 대한 발표가 너무 성급한 게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그대로 기류가 많이 변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제 북한의 입장 발표문을 보면 정부를 공개하지 않아요. 주로 보수 세력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북한은 뭔가 대외 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자극을 하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이 자극을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장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할 말을 하고 또 부드럽게 할 부분을 해야지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면 뭔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나 북한을 달래려고 당근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북 평화, 정상회담, 평화 플러스 이런 것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다음 한랭킹 만나기 전에 오늘 새벽 전해진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터키 서부 에게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해안가에 해일이 덮치면서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밤샘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집안 전체가 사정없이 흔들리더니 대종시계와 벽장에 물건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천장의 조명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놀란 가슴은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3시쯤 터키 서부 해안과 그리스 사모스 섬 사이의 에게 지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내렸고 거리에는 차량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터키 이즈미르 지역에서만 20채 가까운 건물이 무너져 최소 20명이 숨지고 8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즈미르는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45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고층 건물이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인근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는 지진으로 해일이 발생하면서 바닷물이 주택가를 덮쳤는데 바다 건너 그리스 동부 섬들과 수도 아테네에서도 진동을 느낀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동지중해 자원 탐사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온 터키와 그리스지만 지진 피해 수습에는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Bize düşen bir görev varsa biz de bütün imkanlarımızla Yunanistan'ın yanındayız dedik. 밤샘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아직 건물 잔해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터키와 그리스 지중해에 천연 자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데 이번 강진 피해만큼은 양국이 슬기롭게 잘 협력해서 극복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국내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27명으로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헬로윈데이죠. 방역당국은 헬로윈 말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로윈의 성지로 불리는 이태원은 한산하다고 합니다. 골목에도 사람이 안 계시네요. 이 길에 한 30%, 40%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지금 가게를 접을 것 같아요. 1년 중에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게 사실 할로윈이거든요. 국민들 생각하고 본인 생각 못하고 지금 문을 닫는 그 심정들은 어떡해요? 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 기자가 보시는 것처럼 헬로윈을 앞두고 벌이는 서울시의 심야 일제 점검에 동행했는데요. 웬만한 술집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주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헬로윈 느낌이 나도록 잘 꾸며 놓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손님도 빼곡하고 가득한데 테이블 간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종업원의 모습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체크를 해드리면 자동으로 조사합니다. 아, 네. 그거는 이제 TV 기록을 하고요. 자기
사용 위반으로 한번 예, 그거랑 그다음에 출입 명부가 네. 관리가 이제 전자 출입 명부도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수기 출입 명부도 다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집합 제한 조치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럼 며칠 정도? 기본이 2주. 네, 평론가님 이제 오늘 저녁이면 사실 원래 이태원의 헬로윈 축제가 굉장히 크게 열렸을 텐데 맞아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사람이 몰릴 수 네네.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태원이 헬로윈의 성지는 맞아요. 지금 여러 해 동안의 변화를 보면 이태원에 일단은 외국인들, 외국 관광객들 또 주한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명절도 아니고 우리 문화가 아니죠. 근데 헬로윈을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재밌게 또 코스프레하고 이제 즐기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 이태원이 이국적인 문화가 헬로윈을 10월 말에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로 몰려서 성지가 된 건데 예. 여러 해 사이에 지금 이태원만이 아니에요. 그 클럽가에서는 헬로윈이 그냥 막 신나게 파티할 수 있는 날, 그것도 이게 얼굴에 뭔가 좀비 분장도 하고 그러니까 예. 재밌거든요. SNS에도 사진도 많이 올리고 네. 특수 분장을 많이 합니다. 홍대 지금 심각합니다. 사람 많이 몰리고 종로, 을지로 젊은이들의 거리는 다 헬로윈은 일상화가 됐어요. 이태원만 들여다볼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럼 클럽은 못 가게 하니까 클럽 스스로도 또 자발적으로 휴업도 하고 그럼 어디로 가냐면 아까 보인 데가 감성주점 또 실내 포차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헬로윈 분위기를 연출하고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풍선 효과로 모이고 있다. 네. 그런데다가 채널A의 며칠 전 보도를 봤는데 파티룸이 만실이라는 거예요. 예. 파티룸은 개인들이 그냥 빌리는 겁니다. 방을 30명, 20명. 그래서 SNS에 우리 파티하니까 오실 분 손들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끼리 즐기면 여기는 단속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오늘 발 저는 일촉즉발인데 네. 젊은이들이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굳이 모인다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방역 당국도 고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추석 연휴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 헬로윈데이도 코로나19 확산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냉장고로 투표 성향 알 수 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후보의 지지자들의 냉장고 사진을 받아서 퀴즈를 낸 건데요. 냉장고만 열어봐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지 아니면 바이든 후보 지지자인지 알 수 있다. 이런 퀴즈를 낸 겁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보시죠. 보시는 사진, 지금 과연 보시면요. 누구의 지지자의 냉장고일까요? 일단은 고칼로리 음식이 꽉 차 있습니다. 예. 주로 보시면 탄산음료 보이고요. 그러네요. 크리스피 도넛, 저 도넛 아주 당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크푸드가 꽉 차 있는 냉장고예요. 예. 자, 그렇다면 아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겠구나 해서 실제로 한 80% 이상의 여기 투표한 이제 네티즌들이 이것은 트럼프 지지자의 냉장고입니다 했는데 빙고였다는 거예요. 정답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의 냉장고였던 거죠?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뭐 저희가 다음 사진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냉장고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다음 냉장고 사진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이건 트럼프 지지자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의 냉장고에는 탄산음료가 많고 도넛 같은 정크푸드가 많았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냉장고대 변호사님. 네. 잘 보시면 유제품들이 들어있고요. 또 굉장히 가지런하고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의 냉장고일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바이든과 트럼프를 두고 보면 어떤 이미지상 트럼프는 주로 탄산음료, 콜라 특히 햄버거의 매니아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트럼프 되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걸 먹고 취향이 비슷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면 트럼프의 지지자로 보이지 않겠느냐. 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뭐 건강, 자연식품,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진보, 여성,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을 좋아하지 않겠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냉장고만 보면 저건 바이든 지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균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 지지자 1000명으로부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뉴욕타임즈하고 온라인 업체가 누구 지지자인지 알아맞추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이 실험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이 실험을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성향이 비슷할 거다. 바이든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다는 건데 이현정 의원님 이 네. 실험의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학계에서 이제 음식 좌파, 음식 우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2008년도에 그 미국 선거 때도 당시에 보면 올리브 오일하고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바마 지지자가 많고 또 화이트 와인하고 버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힐러리 지지자가 많았고요. 당시에 또 버번하고 인스턴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존 맥케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다음에 또 이 크로스 맥주를 먹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좀 우파더라. 왜냐하면 이 맥주를 먹으면서 미식 축구를 보고 청바지를 입은 중부의 농부들이 많다. 네.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스타 땡땡 커피를 먹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좌파가 많다. 이런 이제 어떤 고정관념에 따라서 선거의 성향들을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이번 뉴욕타임스 실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햄버거와 콜라를 좋아하는 그 지지자들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유기농들 좋아하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샴페인 좌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캐비어 좌파랑 있듯이 그렇죠. 좌파라 그러면 이렇게 비싼 걸 안 먹는데 문제는 샴페인을 먹으면서 캐비어를 먹으면서도 좌파인 척하는 사람. 우리식으로는 강남 좌파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존재와 자기의 생활과는 달리 정적 성향은 전혀 반대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실험해 보니까 거의 답이 한 절반밖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네. 즉 네. 음식에 따라서 지지도를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두 사람 현지 시간으로 그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플로리다에서 맞붙었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We're never going to lock down again. We locked down, we understood the disease, and now we're open for business, and that's what it is. Donald Trump just had a super spreader event here again. They're spending more than just coronavirus. He's spreading division. 네, 평론가님 결국에는 코로나가 막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심각하고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8천만 명을 넘겼죠. 9천만 명 이제 넘어서 이제 지금 900만 명 넘어서 이제 1,000만 명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2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의 확진자. 미국만 1,000만 명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중국이나 인도는 차라리 이해가 되겠어요. 인구가 그만큼 비중이 많으니까 70억 인구 중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문제는 미국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확진자는 전 세계 확진자 중에 20%다. 이건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네. 이건 너무해도 방치가 너무 됐구나. 그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방역과 지금 싸우는 모양새예요. 이거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할 텐데 코로나19가 막판 변수다. 특히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합주 같은 데서도 지금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확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트럼프에게 유리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후보가 국내 언론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마지막은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저 무슨 말인가 봤더니 같이 갑시다. 한미 동맹의 어떤 상징적인 말인데 네.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국내 언론에 기고한 이유, 이현정 의원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바이든 후보 측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서 전 세계 외교가에서는 그럼 바이든 후보의 외교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어떤 담당자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바이든 후보 측이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뭐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마침 바이든이 지금 연합뉴스에 자신의 입장을 보내왔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많이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동맹의 가치가 중요하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걸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러면 면에서 보면 예전에 민주당의 어떤 정책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뭐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은 강화하지만 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공화당과는 달리.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남북 간의 관계를 좀 더 좋게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은 있지만 바이든이 만약에 들어설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바이든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어쨌거나 이 선거 자체가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미국 대선이 지금 사흘 남았습니다. 그럼 세 분 패널들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저희가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다 라신 분은 네. 안 계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다. 아, 세 분 다? 없으시군요. 아니, 근데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 세 분 다. 뭐 전 세계 베팅 업체가 오늘 낸 게 있는데요. 예. 64%가 바이든 승리로 냈더라고요. 63%가요. 64%. 예. 저도 대세에 편승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주에 예. 승패를 결정해야 되니까 오늘 제가 트럼프에 베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예. 저는 이제 볼 때 이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대부분 사전 투표율이 높는 것 자체는 어느 한쪽으로 이제 결집이 됐다는 얘기고. 그렇죠.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굉장히 결집력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굉장히 결집을 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그때는 트럼프, 누구죠? 힐러리가 이길 거다고 생각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약간 좀 완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건강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트럼프는 백신이나 치료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실 자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바이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광산 변호사님과 이현종 의원께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원래는 바이든인데 아니요. 승리를 위해서 저는 이 바이든 쪽이 다소 유리하지만 트럼프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네. 근데 트럼프가 한번 걸어보죠. 예. 다음 주 토요일 랭킹쇼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당근마켓에선 무슨 일이라고 짚어봤는데요. 네,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평론가님 최근 장애인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무리를 빚고 있다고요. 이거 30일에 올라온 글인데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장애인 팝니다. 그런데 가격은 무료예요. 네. 사람이죠.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팅이 벌어집니다. 채팅이 가능하거든요. 게시판에 이제 댓글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장애인을 물건처럼 팔겠다니 이게 사람이 할 일이냐 하는 이제 비판이 당연히 올라왔고요. 이 올린 사람은 청소년이었어요. 네. 내 친구다. 그러면서 이 장난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섬뜩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팅을 통해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장애인을 팝니다 게시글에 아니 물건을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판다고 올리냐.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린다 이렇게 올렸더니 게시자가 청소년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척법소년이다. 그래서 콩밥 못 먹는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제 제기했을 때 저급한 욕설을 했다고 그래요. 예. 전체로 보면 장난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뭐 장애인을 판매하겠다 이거 올린 건 맞는데 또 여기 문구는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사실 이제 청소년 상대로 강의를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이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14세 미만인데 죄를 범해도 처벌할 수 없는 소년. 그렇죠. 그걸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촉법소년은 개념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소년이 된 이유로 처벌을 안 받는다든지 감견할 때 그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의외로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14세 이하는 처벌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까지 알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걸 올린 사람은 장난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떤 비행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 숙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콩밥 먹으러 오니까 교도소 안 가니까 우리는 콩밥 안 먹는다. 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상당히 어떤 비행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최근에는 또 한 중학생이 아이를 판다 뭐 이런 장난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런 길을 못 올라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최근에 누가 뭐 재밌다고 그래서 가입해보라고 그래서
당근을 왜 파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가입을 해봤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니까 중고마켓인데 문제는 이게 중고마켓 그냥 명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중고 거래를 이제 또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어떤 생활 밀접형 그런 하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아까 뭐 어린애도 판다든지 뭐 장애인 이제 이런 문제가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 측에서는 지금 AI를 동원해서 이제 필터링을 한다. 어떤 용어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걸 뺀다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자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갑자기 급속도로 이게 회원수가 많아지고 또 이런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나쁜데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이 업체 측에서는 이 불법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술 이런 것들을 못 판다라고 이제 다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런 게 이제 불쑥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업체 측에서 이런 데 좀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못 올라오도록 이런 좀 검색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도관 없는 장난이 시작된 게 아마도 한 2주 전쯤이죠. 신생아를 20만 원에 입양 보내겠다 이런 게시글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20대 미혼모의 게시글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네. 시월 평론가님, 지금 이 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었잖아요. 저게 이제 시초가 되는 사건이죠. 당근마켓에서는 지금 이제 20대 미혼모였고 실제로 이제 36주 된 신생아를 본인이 엄마가 저렇게 올렸어요. 실제 사진 올리면서 20만 원에 판다. 그리고 이제 곧 삭제되긴 했어요. 예. 나중에 왜 그랬느냐? 경찰이 조사까지 했는데, 자, 이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돼서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한 절차를 밟다가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화가 나서 홧김에 충동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됐고, 저것은 이제 그냥 종료됐어요. 저때 원희룡 제주지사가 아니 그냥 이 비판할 게 아니라 저러한 여성들의 이 사회적 구조, 문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하고 좀 감쌌어요. 예. 그런데 그건 전 사회적 아픔이 있었다고 봐요. 예. 근데 저게 한번 화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중생이 거짓말로 올리고 네. 지금 친구, 장애인 팝니다는 좀 이 아이들이 했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전 좀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러한 발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장난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어하는 선정주의와 예. 또 이러한 이제 그야말로 트래픽 사회가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그 온라인상에서의 문제가 결합돼서 과도한 장난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한번 사회적인 수기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저도 사실 당근마켓 이용해서 거래를 해봤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굉장히 사용량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만큼 저희가 좀 법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폭풍 성장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 그 폭풍 성장을 더욱더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당근마켓이 2015년 7월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 9월 기준으로 하니까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00만을 넘었어요. 네. 아이고, 예. 월간 1,000만 넘는 데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어떤 키워드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내냐 중요한데 사실 A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AI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이랄지 지금 장애인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 옷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아이 기저귀 팔 수 있는 건데 그러네요. 그 아이를 키워드로 걸러낼 수 없어요. 예. 장애인도 장애인 팝니다는 그거 걸러내기 어렵죠. 왜냐면 장애인 뭐 휠체어를 팝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뭘 팝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모니터링은 기계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이 하는데 너무나 인구가 많아져 보니까 활성화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사회적인 어떤 자성, 그러한 인식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고의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